새벽 3시. 박진우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잠이 달아난 것이 아니었다. 마치 익숙한 악몽처럼. 그날 오후의 기억이 그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잠에 늪에서 끌어낸 것과 같았다. 그는 삐걱거리는 낡은 마루에 몸을 일으켜 앉았다. 등줄기로 서늘한 한기가 흘렀지만 그를 떨게 만든 것은 밤 공기가 아니었다.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르는 정체 모를 불안감이었다. 그날 형수님이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나를 보던 그날, 그는 희미한 달빛이 스며드는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 순간 자신의 안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부서져 내렸음을 직감했다. 단단하게 닫아두었던 감정의 두개. 아주 작지만 깊은 균열이 생긴 것만 같았다. 72의 박진우에게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궤도를 도는 낡은 시계추와 같았다. 그는 수십 년 된 한옥에서 홀로 살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는 이미 15년이 훌쩍 넘었고, 유일한 아들 내외는 멀리 부산에 자리 잡고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였다. 그의 세상은 이 오래된 집의 삐걱거리는 문과 흙냄새 나는 작은 마당이 전부였다. 그는 익숙하게 부엌으로 가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은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맞은 낯선 늙은이였다. 깊게 팬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흐릿한 눈동자. 그는 언제나 재주 많고 활기찼던 형, 박민우의 그늘에 가려진 동생이었다. 형이 사람들을 이끌고 세상의 중심에서 빛났다면 그는 뒤에서 묵묵히 망가진 것을 고치고 어긋난 것을 바로잡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늘을 만들어주던 거목은 쓰러지고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일과는 마당의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10여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형 민우가 아내, 그러니까 지금의 형수 이수연을 위해 심었던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진우에게 그 나무는 단순한 과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먼저 떠나버린 형의 흔적이자 자신이 지켜야 할 마지막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는 마른 가지를 쳐내고 땅을 고르며 잡초를 뽑았다. 무심한 듯 보이지만 더없이 정성스러운 손길이었다. 마치 형의 기억을, 그리고 형이 남긴 사람을 돌보는 의식처럼.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친 뒤 진우는 주방 한편에 놓아둔 반찬통들을 챙겼다. 어제 저녁 정성껏 만든 멸치볶음과 장조림이었다. 이것이 그의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어쩌면 유일한 위안이었다. 걸어서 10분 남짓 걸리는 형수 이수연의 집으로 가는 길. 그 길은 지난 10년간 그의 발자국이 셀 수 없이 찍힌 순례길과도 같았다. 형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진우는 형수에게 그리고 조카들에게 약속했다. 형의 빈자리를 전부 채울 수는 없겠지만 기둥 하나가 되어주겠다고. 조카들이 모두 결혼해 집을 떠나고 이제 형수마저 70의 나이가 되어 홀로 남게 되자 그 약속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무감 속에는 다른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형수를 돌보는 것은 텅 빈 자신의 삶을 채우는 유일한 일이 되어버렸다. 형수의 집 대문 앞에 서서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안에서 느릿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다. 도련님 오셨어요. 이수연 여사가 희미하게 웃으며 그를 맞았다. 그녀의 얼굴에도 세월은 깊은 흔적을 남겼지만 젊은 시절에 고왔던 윤곽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흰머리,
언제나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는 듯 초점이 흐릿할 때가 잦았다. 진우는 그것이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이라고, 깊은 외로움 때문이라고 애써 생각하려 했다. 진우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가져온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고 오래된 반찬들을 꺼냈다. 그가 무언가를 하는 동안 수연은 식탁 의자에 조용히 앉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어제는 잠 잘 주무셨어요, 형수님. 그럼요, 도련님 덕분에 늘 편안하죠. 대화는 언제나 짧고 간결했다. 하지만 진우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분명 약해지고 있었다. 기억은 군데군데 끊겼고 가끔 방금 했던 말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는 쉬이 부러지지 않는 단단한 심지 같은 것이 있었다. 홀로 남은 집을 쓸고 닦고 남편의 흔적이 가득한 공간을 꿋꿋하게 지켜내는 그 모습. 진우는 바로 그 점에 이끌렸다. 사라져가는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떻게든 삶을 붙잡으려는 그녀의 고요한 강인함. 그것은 메말라버린 자신의 삶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불꽃이었다. 그는 수돗물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낡은 전등을 갈아 끼웠다. 형 민우가 살아있을 때 하던 일들을 이제는 그가 하고 있었다. 수연은 그런 그를 보며 가끔씩 말했다. 당신은 참 손재주가 좋아요. 민우 씨랑은 다른 종류의 재주지만 그럴 때마다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형과 다른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형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 역할 놀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수연의 기억에 어떤 혼란을 주고 있는지 그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바로 그날 오후, 모든 것이 어긋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시간은 고요히 흘러 계절의 문턱을 넘었다. 마당의 감나무는 연두빛 새순을 틔우고 형수 이수연의 집 정원에는 형 민우가 생전에 좋아했던 작약이 한 방만한 꽃망울을 터뜨렸다. 박진우의 하루는 여전히 형수의 집을 중심으로 돌아갔지만 그 궤도에는 미세한 변화가 생겨나고 있었다. 의무감의 무게는 조금씩 가벼워졌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익숙함과 그보다 더 깊은 어떤 감정이었다. 진우의 방문은 이제 하나의 의식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지 않았고 수연 역시 그를 손님처럼 대하지 않았다. 그는 익숙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 낡은 라디오를 켜고 그녀가 좋아하는 옛 가요가 흘러나오게 했다. 수연은 그가 오는 시간에 맞춰 밥을 안쳤고 두 사람은 조촐하지만 따뜻한 겸상을 했다. 식탁 위에는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 수연은 가끔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동네에서 들은 소소한 소식들을 전했다. 진우는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추임새를 넣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수십 년의 세월과 공유된 슬픔이 빼곡히 채우고 있는, 오히려 충만한 침묵이었다. 진우는 식사를 하는 수연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그녀의 손은 예전보다 더 자주 미세하게 떨렸고 젓가락질은 눈에 띄게 서툴러졌다. 젊은 시절 누구보다 정갈하고 야무졌던 그녀였다. 그는 반찬 그릇을 그녀 쪽으로 밀어주거나 뼈를 발라낸 생선살을 그녀의 밥 위에 올려주었다. 그럴 때마다 수연은 소녀처럼 옅게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아이고, 도련님,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그녀는 그가 발라준 생선을 아이처럼 맛있게 먹었다. 진우는 그 모습에서 아내의 마지막 모습과 어머니의 그림자를 동시에 보았다. 지켜주고 보살펴야 할 사람. 그 생각은 그의 마른 가슴에 아주 오랜만에 온기를 가져다 주었다. 문제는 그 온기가 가끔씩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이었다.
기억에 안개가 짙어지는 날이면 수연은 현실과 과거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툇마루에 앉아 마당의 작약을 보고 있었다. 참 예쁘네요. 민우 씨가 저 꽃을 참 좋아했는데 자기가 심어놓고는 꽃 필 때마다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수연은 아련한 눈으로 꽃을 보며 말했다. 진우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바로 그때 수연이 무심코 그의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당신도 저 꽃 좋아하지요? 순간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당신, 그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아주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나 쓰는 호칭이었다. 그는 너무 놀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정적이 흘렀다. 수연은 그제야 자신이 뱉은 말을 깨달은 듯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어머나, 세상에 내 정신 좀 봐. 제가 무슨 말을... 도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사래를 쳤다. 진우는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형수님 괜찮아요. 저도 저 꽃 좋아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렇게 상황을 넘겼지만 진우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었다. 형수님의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무의식이 뱉어낸 진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을 향한 그리움이 너무도 사무친 나머지 곁에 있는 자신을 남편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일까? 슬픔과 연민,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형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기묘한 만족감과 함께 죽은 형을 배신하는 것만 같은 죄책감이 동시에 그를 찔렀다. 그날 이후 진우는 형수의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다. 그는 그 집에 망가진 것들을 고치기 시작했다. 시작은 삐걱거리는 부엌 찬장 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낡은 연장 가방을 가져왔다. 대패와 사포, 작은 망치와 못, 먼지가 뽀얗게 쌓인 연장들은 아주 오랜만에 주인의 손길을 받았다. 그는 헐거워진 경첩을 조이고 뒤틀린 문짝을 대패로 조심스럽게 밀어냈다. 서걱, 서걱 나무가 밀려나가는 소리는 그의 마음에 쌓인 번뇌를 깎아내는 소리처럼 들렸다. 수연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남자의 넓은 등, 무언가에 집중할 때 살짝 찌푸리는 미간, 그리고 투박하지만 능숙하게 움직이는 손, 그 모습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다. 그녀의 남편 민우는 이런 일에 서툴렀다. 그는 언제나 책을 읽거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 못하나 제대로 박지 못해 쩔쩔매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역시 도련님은 손재주가 좋으세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이는 이런 건 영 못했는데 그래도 참 다정한 사람이었지요. 진우는 대답 대신 대패질에 더 힘을 주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형과 다르다는 것을 형처럼 다정하게 말하는 법도, 사람들을 휘어잡는 매력도 없었다. 그에게는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성실함과 투박한 손재주뿐이었다. 평생을 형의 그늘에서 빛나지 않는 재주라고 여겨왔던 것이 이제 와서야 비로소 한 사람에게 쓸모있는 일이 되고 있었다. 찬장문은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닫혔다. 그는 다음으로 덜컹거리는 의자 다리를 고쳤고 빗물이 새는 창틀을 실리콘으로 꼼꼼히 막았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낡고 쓰러져 가던 집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다. 그것은 마치 그가 수연에 무너져가는 마음을
닳아 없어지는 기억을 조금씩 수선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가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 수연은 시원한 물수건을 가져다 주거나 달콤한 수정과를 내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마치 오래 함께 살아온 노부부처럼 자연스러운 호흡이 오갔다. 진우는 자신이 경계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이 집을 고치고 형수를 돌보는 일은 황량했던 그의 삶에 피어난 유일한 꽃이었다. 그는 그 꽃을 꺾고 싶지 않았다. 설령 그 꽃이 위험한 독을 품고 있을지라도 운명의 그날은 비와 함께 시작되었다. 여름의 초입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사나운 비였다. 한낮인데도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해질 녘처럼 어두웠고 굵은 빗줄기는 세상을 삼킬 듯이 기왓장을 때렸다. 박진우는 툇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음 한구석이 까닭없이 불안했다. 이런 날 혼자 계시면 무서워하실 텐데 형수 이수연은 유독 천둥 번개를 무서워했다. 형 민우가 살아있을 적에는 비가 오는 날이면 을의 막걸리에 파전을 부쳐 먹으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듣곤 했다. 형이 떠난 후 비 오는 날은 그녀에게 남편의 부재를 가장 혹독하게 깨닫게 하는 시간일 터였다. 진우는 우산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 평소의 방문이 의무와 습관의 산물이었다면 오늘의 방문은 순수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형수의 집은 비에 젖어 새우산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는 몇 번이고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만에야 안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저예요. 형수님, 진우입니다. 문이 열리고 수연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평소와 달리 머리는 부스스했고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친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련님, 이 궂은 날에 어쩐 일로?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들렀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진우는 거짓말을 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두컴컴했고 습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수연은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고 그녀의 무릎 위에는 낡고 두꺼운 앨범 하나가 펼쳐져 있었다. 불도 안 켜시고 뭘 하고 계셨어요? 진우는 벽의 스위치를 눌러 거실 등을 켰다. 그제야 그는 수연의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붉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뜨거웠다. 형수님, 열이 있으세요. 몸이 안 좋으셨군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수연은 몽롱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앨범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수연과 늠름한 청년 민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사진 기억나세요? 도련님, 당신 형이랑 나랑 처음으로 멀리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경주였나? 맞다. 경주 불국사 앞에서 찍었지. 진우는 그 사진을 기억했다. 형이 의기양양하게 보내온 편지 속에 들어있던 사진이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은 사진 속 민우의 얼굴을 부드럽게 쓸어보다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차게 내리는 비가 그녀의 기억을 과거의 어느 한 지점으로 데려간 듯했다. 그날도 꼭 오늘처럼 비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열에 들떠 아득하게 울렸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꼼짝도 못하고 처마 밑에 서 있었는데 그 이가 어디선가 커다란 토란잎을 따와서는 내 머리 위를 가려줬어요. 비 맞으면 감기 든다고. 자기 옷은 흠뻑 젖는 줄도 모르고
그녀는 행복한 기억에 잠긴 듯 미소를 지었다. 진우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형다운 행동이었다.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고 낭만적인 구석이 있던 사람. 그는 약이라도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바로 그때 수연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어딜 가요? 진우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연의 눈은 더 이상 사진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 흐릿하지만 분명하게. 그녀의 시선은 진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남편 민우와 시동생 진우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때 당신 어깨가 참 든든했는데 비에 젖은 풀냄새랑 섞인 당신 채취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형수님, 그건 진우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바로잡으려 했다. 하지만 열에 들뜬 채 행복한 추억에 잠긴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 사실을 말한다면 그녀가 받을 충격과 혼란은 더 클 것이었다. 열이 내리고 정신이 맑아지면 그때 말씀드려도 늦지 않을 거야. 그의 짧은 침묵과 망설임은 수연에게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바로 그 순간 번쩍 하고 섬광이 터지더니 우르릉쾅 하는 오글루시텔의 천둥 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다. 수연이 깍 하는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진우의 팔을 끌어안았다. 동시에 집안의 모든 불이 깜빡거리다 꺼져버렸다. 완전한 어둠과 정적이 찾아왔다. 빗소리와 겁에 질린 수연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당혹감에 굳어버린 진우의 심장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진우는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진정시키려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바로 그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오해의 불씨가 되었다. 수연은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며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당신이 곁에 있으니까. 그녀는 고개를 들어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 윤곽을 더듬었다. 그녀의 눈은 완전히 과거의 시간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안도감으로 가득 찬 눈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단 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으로 그를 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을 열어 아주 작지만 선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야. 그 한마디가 어둠 속에서 비수처럼 날아와 진우의 심장에 박혔다. 자기야. 그 한마디는 칠흑 같은 어둠과 거친 빗소리를 뚫고 날아와 박진우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시간과 공간이 그대로 얼어붙는 듯했다. 그의 뇌는 아니다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혀는 굳어버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아니다. 나는 당신 남편이 아니다. 나는 박민우가 아니라 당신의 시동생 박진우다. 형수님. 그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지만 그 외침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목구멍에서만 공허하게 맴돌았다.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것일까? 이수연은 그의 품에 더 깊이, 더 의지하며 파고들었다.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그를 감싸 안은 팔은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속삭였다. 꿈이 아니었어. 정말 돌아왔군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 10년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토해내듯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거대한 비극의 무대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온몸을 지배한 것은 형에 대한 죄책감과 형수에 대한 연민,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깊고 부끄러운 곳에서 누군가에게 이토록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기묘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고 그는 스스로에게 소름 끼치는 혐오감을 느꼈다. 수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그들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기억을 꺼내놓았다.
우리 저기 마당 감나무 아래서 약속했잖아요.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같이 늙어가자고. 잊지 않았죠, 당신? 그 약속 지키러 온 거죠. 감나무. 진우가 매일 아침 형의 분신처럼 돌보던 바로 그 나무였다. 그 약속의 증인이었던 나무를 자신이 매일같이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치 이 모든 오해와 비극을 처음부터 계획한 공범이 된 것만 같아 그는 숨이 막혔다. 그때였다. 수연의 뜨거운 손이 천천히 그의 팔을 타고 올라와 그의 뺨을 감쌌다. 열에 들뜬 미세하게 떨리는 손길이었다. 그녀는 아주 소중한 것을 다루듯 그의 얼굴 윤곽을 더듬었다. 남편보다 조금 더 각진 턱선, 더 깊게 팬 미간의 주름. 그녀의 눈빛에 찰나의 의문이 스치는 듯 했지만 남편이 돌아왔다는 강렬한 믿음과 열망이 그 미세한 이질감을 억눌러 버렸다. 조금 변했네요. 고생 많이 했구나. 우리 남편.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남편의 귀환을 확인하려는 듯 그에게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그의 입술에 닿으려는 찰나. 진우에 얼어붙었던 이성이 마침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이건 아니다. 절대로. 그의 몸이 본능적으로 먼저 반응했다. 그는 수연의 어깨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붙잡아 자신에게서 떼어냈다. 그들의 사이에 차가운 공간이 생겨났다. 형수님,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형수님. 그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호칭. 자기야라는 몽롱한 미러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잔인한 단어였다. 수연의 움직임이 그대로 멈췄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뜨였다. 꿈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그녀의 눈동자는 한동안 초점을 잡지 못하고 헤맸다.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너무나 익숙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낯선 시동생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시선이 진우의 얼굴에 닿았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누구의 품에 안겨 있었는지, 누구에게 입을 맞추려 했는지 똑똑히 보았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비명도, 신음도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공기가 한꺼번에 폐에서 빠져나간 듯한 텅 빈 소리였다. 그녀 눈 속에 몽롱했던 안개가 걷히는가 싶더니 그 자리를 의문과 인식, 그리고 마침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경악과 공포가 채웠다. 바로 그 순간 마치 잔인한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알리려는 듯 집안의 불이 번쩍하며 다시 들어왔다. 환한 형광등 불빛이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진우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가는 수연의 얼굴을. 수연은 자신의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의 온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수치심과 자기 혐오 때문이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소파에서 주저앉듯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내가 무슨 짓을... 그녀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이기 시작했다.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 터뜨리는 짐승 같은 오열이었다. 그녀는 죽은 남편을 배신했다. 그것도 남편의 동생 앞에서 가장 추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기억의 창란이었다고 변명하기에는 방금 전 자신이 느꼈던 안도감과 기쁨이 너무나도 생생했다. 진우는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무너져 내리는 그녀를 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다가가서 괜찮다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어떤 위로도 지금 그녀에게는 독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내미는 손길은 이제 그녀에게 끔찍한 수치를 상기시키는 낙인일 뿐이었다. 환한 불빛 아래
한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에, 다른 한 사람은 영혼을 태워버릴 듯한 수치심에 잠겨 있었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의 침묵과 절망 위로 무심하게 쏟아져 내렸다. 어떻게 그 집을 빠져나왔는지 박진우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마치 혼이 빠져나간 유령처럼 흠뻑 젖은 골목길을 비틀거리며 걸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는 어느새 멎어 있었지만 그의 온몸은 차가운 물에 잠긴 듯 무감각했다. 머릿속에서는 형광등 불빛 아래 웅크려 울부짖던 형수 이수연의 모습과 스스로를 향한 혐오, 그리고 죽은 형을 향한 죄책감이 뒤엉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집에 돌아온 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마루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난 몇 달간 낡은 집에 온기를 불어넣고 메마른 그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의 악몽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는 지켜주겠다고, 형의 빈자리를 대신해 기둥이 되어주겠다고 맹세했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 기둥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고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해는 무심하게도 다시 떠올랐다. 진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습관처럼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매일 아침 반찬을 만들던 손은 허공에서 방황했고 형수의 집으로 향하던 발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가야 하나?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하나? 어제 일은 실수였습니다. 잊어버리십시오. 같은 말들이 얼마나 공허하고 잔인하게 들릴까. 하지만 그는 움직였다. 그것은 더 이상 의무나 위안이 아니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속죄, 혹은 형벌과도 같은 행위였다. 그는 묵묵히 몇 가지 반찬을 만들었다. 그리고 형벌을 받으러 가는 죄수처럼 형수의 집으로 향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문고리에 반찬통이 담긴 작은 꾸러미를 걸어두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아주 작게 문을 두드렸다. 똑, 똑.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그는 대답 없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높고 투명한 벽이 세워졌다. 진우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음식을 가져다 문고리에 걸어두었다. 때로는 전날 걸어둔 꾸러미가 그대로 있기도 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안에서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 침묵의 의식을 반복할 뿐이었다. 그 시간, 수연은 자신의 집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커튼을 굳게 닫아 세상과 자신을 분리했다. 집 안의 모든 물건이 그녀를 비난하는 것 같았다. 남편과 함께 고른 소파, 나란히 걸려있는 결혼 사진, 심지어 진우가 고쳐준 삐걱거리지 않는 찬장 문까지도 모든 것이 그날의 수치스러운 기억을 되살리는 고문의 도구였다. 그녀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잠이 들면 어김없이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죽은 남편은 경멸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진우는 연민의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그 두 가지 시선 속에서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다. 기억이 흐릿해서 벌어진 실수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실수가 아니었다. 외로움에 지친 나머지 시동생의 친절을 멋대로 오해하고 기댔던 자신의 추악한 마음을 그녀 스스로가 알고 있었다. 진우의 존재는 이제 그녀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의 기척, 문고리에 걸리는 음식 꾸러미는 그의 용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상기시키는 표식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볼 낯이 없었다. 이 집에서,
그와의 기억이 얽힌 이 공간에서 단 하루도 더 버틸 자신이 없었다. 탈출해야 했다. 닷새째 되던 날 오후,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서울에 사는 아들에게였다. 성호야, 나다. 네. 어머니, 웬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수연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를 꾸며냈다. 아니다. 그냥 내가 몸이 영 좋지가 않구나. 며칠 계속 기운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너희랑 당분간 같이 지내면 안 될까? 바쁜 아들은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절망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알았어요. 어머니, 그럼 주말에 제가 내려갈까요? 아니다. 아니다. 내가 그냥 기차 타고 올라갈게. 너희 집에도 방 하나 있지 않니? 짐은 필요한 것만 조금 챙겨서 갈 테니 걱정 마라.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도피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짐을 쌌다. 평생을 살아온 집이었지만 막상 챙길 것은 많지 않았다. 남편의 사진 몇 장과 낡은 옷 몇 벌이 전부였다.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펜을 들었다. 진우에게 편지를 썼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할까? 하지만 어떤 말도 변명이 될 뿐이었다. 그녀는 몇 번을 쓰고 구기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아주 짧고 사무적인 글만 남겼다. 다음 날, 진우는 여느 때처럼 형수의 집을 찾았다. 이상하게 집이 더 고요하고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문고리에 음식을 걸고 문을 두드렸다. 역시나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불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집을 찾았다. 문고리에 걸어둔 음식은 그대로 쌓여만 갔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문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비워둔 집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그리고 그는 식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도련님께라고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었다.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분간 아들 집에 가 있기로 했습니다. 찾지 마세요.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였다. 사과도, 변명도, 설명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정중한 작별 인사뿐이었다. 진우는 편지를 쥔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형수가 떠났다. 자신에게서, 이 집에서, 끔찍한 기억으로부터 도망쳤다. 그를 남겨두고 고요한 집 안에서 그는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수연이 떠난 후 박진우의 시간은 멈추어 버렸다. 아니, 시간은 흘렀지만 그의 세상은 색을 잃고 텅 비어 버렸다. 그녀의 집은 유령의 성처럼 변했다. 그는 며칠 동안 멍하니 그 빈집을 드나들었다. 식탁 위에 놓인 편지, 가지런히 정돈된 이부자리, 그리고 더 이상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부엌, 모든 것이 그녀의 부재를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그의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고 반찬을 만들 이유도 사라졌다. 그의 하루를 단단히 지탱해주던 기둥이 뽑혀 나가자 그는 사상누각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는 아내가 죽었을 때도 이 정도의 공허함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다. 아내와의 사별은 긴 투병 끝에 찾아온 예견된 슬픔이었다.
함께 슬픔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갔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예고 없는 절단이었다.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부가 그의 잘못으로 인해 날카롭게 잘려나간 것이다.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더 깊고 쓰라리게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의 마당에 있는 감나무를 더 이상 쳐다볼 수 없었다. 형의 흔적이자 형수와의 연결고리였던 그 나무는 이제 그의 어리석음과 실패를 증언하는 거대한 기념비처럼 보였다.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 저 감나무 아래서 약속했잖아요. 라던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침묵이, 망설임이 그녀에게 어떤 희망을 주었을지, 그리고 그 희망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큰 절망을 안겨주었을지 생각하며 스스로를 끝없이 책망했다. 내가 그녀를 쫓아낸 것이다. 이 문장은 독처럼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몇 주가 흘렀다. 그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은 퀭하게 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는 먼지 쌓인 자신의 작업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구석에 놓인 반쯤 만들다만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형수가 라디오 옆에 두고 쓰는 돋보기 안경을 넣어둘 안경집이었다. 그녀가 가끔 안경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는 것을 보고 그가 만들어주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그는 홀린 듯이 상자를 집어들었다. 매끄럽게 다듬어진 나무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형수를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결코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삐걱거리던 찬장문을 고쳤을 때 그녀가 아이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치던 모습, 그가 끓여준 팥죽을 맛있게 먹으며 도련님은 손끝이 참 야무져 라고 칭찬해주던 목소리, 그 사소한 순간들이 그의 텅 빈 삶을 채우는 유일한 기쁨이자 빛이었다. 그는 그녀를 책임져야 할 형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외로운 노인의 마지막 동반자로서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아니, 제 손으로 내쳤다. 이대로 주저앉아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남은 생을 보내야 하는가? 아니, 그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했다.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어색했던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는 다만 그녀를 직접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그날의 일은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가 지고 있을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가 괜찮은지, 낯선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결심이 서자 몇 주간 그를 짓누르던 무력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염을 깎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평생 해본 적 없는 가장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 전화기를 들었다. 형수인 수연의 아들 성회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조카의 목소리는 낯설고 사무적이었다. 네, 성호입니다. 나다. 작은아버지다. 아, 작은아버님, 웬일이세요? 진우는 마른 침을 삼키고 본론을 꺼냈다. 어머님, 형수님 서울 주소 좀 알려다오. 순간 수화기 너머에 정적이 흘렀다. 성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어렸다. 어머니 주소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가 당분간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은 비수처럼 진우의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안다. 하지만 내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다. 전화로는 안 된다. 꼭 직접 뵙고 드려야 할 말이다. 제발 부탁이다. 성호야.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과 비장함을 느꼈는지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주소를 불러주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받아 적었다. 전화를 끄는 그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작은 가방을 쌌다. 몇 가지 갈아입을 옷과 세면도구.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의 세상이었던 낡은 집을 한번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처럼 현관문을 나섰다. 기차역은 그가 잊고 살았던 세상의 소음과 활기로 가득했다. 그는 자동 발매기 앞에서 한참을 헤맨 끝에야 겨우 서울행 KTX 표 한 장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차창에 앉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뒤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싫어했고 두려워했던 거대하고 낯선 도시,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녀가 자신을 만나주기는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지 않을 터였다. 잃어버린 봄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는 최소한 그 봄이 사라진 자리를 찾아가는 길 위에는 서 있었다. 서울역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박진우는 거대한 소음의 파도에 휩쓸리는 기분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고 쉴 새 없이 울리는 안내방송과 지하철의 굉음은 그의 혼을 빼놓았다. 평생을 고요한 한옥과 작은 동네에서 살아온 그에게 서울은 완전히 다른 행성이었다. 그는 주소 하나가 적힌 종이를 부적처럼 손에 꽉 쥔 채 현기증을 느끼며 택시 정류장으로 향했다. 조카의 아파트는 회색빛의 거대한 빌딩숲 한가운데에 있었다.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들이 영혼 없이 늘어선 풍경은 그를 더욱더 작고 이질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는 차마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무슨 자격으로, 무슨 낯으로 그녀를 마주한단 말인가. 그는 아파트 단지 맞은편의 작은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한 대를 다 태우고 또 한 대를 태우는 동안에도 그는 선뜻 발을 떼지 못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무심코 고개를 들었던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공원 한가운데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 옆 벤치에 익숙한 인형이 홀로 앉아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흰머리, 곱게 편 허리, 이수연이었다. 그녀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변의 소음과 활기는 그녀와 아무 상관없다는 듯 그녀의 주위만 시간이 멈춘 섬처럼 고요했다. 진우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뼈저린 외로움을 보았다. 고향집 마루에 앉아있을 때 그녀는 적어도 그 공간의 주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거대한 도시의 미아처럼 위태롭고 작아 보였다. 낯선 환경이 그녀의 병세를 더 악화시킨 것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났다. 진우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망은처럼 무거웠다. 그의 발소리를 듣지 못한 건지 그녀는 그가 바로 앞에 설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형수님. 나지막한 그의 목소리에 수연의 어깨가 화들짝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진우의 모습이 들어온 순간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희미한 두려움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도련님 어떻게 여길. 그녀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싹 마른 채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치려 했다.
진우는 그런 그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그의 첫마디는 변명이나 설명이 아니었다. 꾸밈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과였다. 수연은 예상치 못한 그의 말에 당황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우는 고개를 든 뒤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날 제가 더 빨리, 더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형수님의 장난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만든 제 어리석음을 탓했어야 했습니다. 형수님께서 혼자 그 모든 수치심과 고통을 감당하게 만든 것, 전부 제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다만 제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그들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진우의 진심 어린 사과는 굳게 닫혀있던 수연의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열었다. 그녀는 한참 만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도련님, 잘못이 아니에요. 다 내 잘못이죠. 내가 요즘 점점 내가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 한 일도 기억을 못할 때가 있고 자꾸 옛날 기억 속에만 살아요. 그날도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죽은 그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외로움에 지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도련님 볼 낯이 없어서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 끝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도시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아들 내외는 바빴고 손주들은 학원에 가느라 얼굴 보기도 힘들었다. 널찍한 아파트에서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고 고향집보다 더 깊은 소외감을 느꼈다. 자신이 그저 귀찮고 성가신 늙은 짐이 된 것만 같다고. 그녀는 울먹였다. 그녀의 고백을 듣는 동안 진우는 자신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투박하고 거칠고 못생긴 손. 그는 그 손으로 평생 나무를 만지고 망가진 것을 고치며 살아왔다. 하지만 정작 한 사람의 무너져 내리는 마음은 제대로 보듬어주지 못했다. 형수님. 그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받았다. 저는 형수님을 찾아뵙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형님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21번 고르고 평생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자신의 속내를 꺼내놓았다. 그건 제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형수님 드릴 반찬을 생각하고 형수님 댁에 무언가를 고쳐드릴 생각에 하루를 버텼습니다. 형수님마저 안 계시니 제 하루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제가 형수님께 기쁨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형수님 덕분에 살았던 겁니다. 그 고백에 수연은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진우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동정이나 연민도 없었다. 그저 자신과 똑같은 외롭고 상처받은 한 인간의 진솔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을 올가매던 시동생과 형수라는 이름표가 희미해졌다. 그들을 괴롭히던 죄책감과 수치심의 벽이 허물어졌다. 그 자리에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는 두 명의 늙은 인간만이 남아있었다. 차가운 서울의 공원, 해는 거대한 빌딩 너머로 기울고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마주보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공원에는 어느덧 어둠이 짙게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주변의 풍경을 낯설게 비추었다. 진우는 밤 공기에 어깨를 떨고 있는 수연을 보고 말없이 자신의 낡은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수연은 놀란 듯
그를 보았지만 거절하지는 않았다. 그의 천이 남아있는 재킷은 지난 몇 주간 그녀를 짓눌렀던 도시의 차가운 공기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는 것 같았다. 저녁 드셔야죠. 형수님, 제가 따뜻한 국이라도 한 그릇 사겠습니다. 그들은 공원 근처의 허름하지만 조용한 곰탕집으로 향했다. 뽀얀 국물이 담긴 뚝배기가 식탁에 놓이자 비로소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들은 식사를 하며 두서없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의 끔찍했던 사건이나 과거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아니었다. 대신 진우는 자신의 집 감나무에 올해는 유난히 감이 많이 열릴 것 같다는 이야기를, 수연은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흙냄새를 맡을 수 없어 답답하다는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것은 평범하고 소소한 대화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었다. 서로가 살아가는 일상의 풍경을 공유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식사를 마치고 진우는 그녀를 아파트 입구까지 바래다 주었다. 바로 그때 퇴근하는 아들 내외와 학원에서 돌아오는 손주가 그들 앞으로 지나갔다. 어머니, 작은 아버님. 아들 성호는 갑작스러운 진우의 등장에 놀라면서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그냥 볼 일이 있어 왔다. 너희 어머님 얼굴도 뵐 겸. 그들의 인사는 짧고 건조했다. 아들 내외는 피곤에 지쳐 있었고 손주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들은 수연에게 먼저 올라가 계세요. 어머니라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텅 빈 1층 로비에 다시 진우와 수연만이 남았다. 진우는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을 보았다. 그녀가 고백했던 소외감과 짐이 되어버린 노인의 자화상을. 자식들에게는 잘못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삶을 사느라 바쁠 뿐이었다. 하지만 그 바쁜 삶의 궤도 속에서 수연은 점점 더 희미해져가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이대로 그녀를 이 차가운 건물 속에 남겨두고 돌아설 수 없었다. 형수님. 그가 결심한 듯 그녀를 불렀다. 잠시만 저와 같이 좀 더 걸어주시겠습니까?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공원으로 향했다. 밤이 깊은 공원은 한적했다. 그들은 가로등 불빛 아래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거대한 은행나무 아래에 멈춰 섰다. 바람이 불자 노란 은행잎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그들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는 유창하게 말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의 말은 투박하고 정직했다. 형수님, 저는 이대로 다시 예전처럼 각자 혼자인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수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욕망이나 연민도 아닌 간절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제가 형님의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감히 그럴 수도 없는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되어 살자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 엄청난 것을 바랄 자격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저 박진우가 이수연 여사님 곁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는 형수님이 아닌 이수연 여사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그의 노력이었다. 인생의 마지막 길동무가 동반자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형수님의 남편이 될 수는 없지만 가장 가까운 벗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텃밭을 가꾸고 같이 밥을 먹고 날이 좋으면 함께 산책도 하면서
남은 날들을 서로에게 의지하며 조용히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거의 애원에 가까웠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시죠. 형수님,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평생을 형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시동생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그곳에서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곳은 안락한 감옥이었다. 그녀는 다시 눈을 돌려 진우의 주름진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고향집, 흙냄새 나는 마당,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가꾸었던 작은 텃밭을 떠올렸다. 그것은 외롭고 안락한 감옥과 소박하지만 함께하는 자유 사이의 선택이었다. 그녀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서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나 수치심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긴 겨울의 끝에서 마침내 봄을 맞이한 사람의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에 흩날리는 황금빛 은행잎들 속에서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분명하게 대답했다. 네, 도련님.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도련님이라는 호칭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사회적인 관계의 이름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남은 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동반자를 부르는 애틋한 이름이 되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삶에는 새로운 질서가 생겨났다. 그들은 이전처럼 각자의 집에서 살았다. 이수연은 남편의 흔적이 깃든 자신의 집으로, 박진우는 평생을 살아온 자신의 집으로. 세상 사람들 눈에 그들은 여전히 시동생과 형수였고 그들은 굳이 그 관계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높고 투명한 벽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두 집 사이에 짧은 골목길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길이 되었다. 그들의 하루는 함께 시작되었다. 아침 일찍 진우가 자신의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어느새 수연이 다가와 호미를 들고 그의 옆에 쪼그려 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기억을 잃고 헤매는 연약한 노인이 아니었고 그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흙 속에서 함께 잡초를 뽑고 새로 심은 상추에 물을 주며 서로의 하루를 열었다. 이쪽 흙이 더 부드러우니 여기에는 뿌리 채소를 심는 게 좋겠어요. 도련님은 흙만 만져봐도 아시는군요. 나는 평생을 봐도 모르겠던데. 형수님은 대신 차십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다 각자의 쓰임이 있는 법입니다. 진우는 그녀에게 나무의 종류와 나뭇결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수연은 그에게 좋은 차십을 고르고 차를 우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세계를 공유하며 서로의 삶에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점심은 그날 기분에 따라 그의 집에서 혹은 그녀의 집에서 함께 먹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거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함께 흥얼거렸다. 죽은 민우의 그림자는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존재는 이제 두 사람을 잇는 따뜻한 추억의 다리가 되었다. 어느 날 수연이 진우가 깎아준 사과를 먹으며 말했다. 그이는 참 사과를 좋아했는데 꼭 이렇게 토끼처럼 깎아줘야만 먹었어요. 어린애처럼.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따뜻한 그리움이 묻어났다. 진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맞아요.
형님은 언제나 아이 같은 구석이 있으셨죠. 그래서 형수님 같은 분을 만났어야 했나 봅니다. 속 깊고 어른스러운 분을요. 그들은 이제 편안하게 민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장점과 단점, 함께했던 웃음과 사소한 다툼들까지도. 그는 더 이상 혼란과 죄책감의 근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관통했던 소중한 한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진우는 수연의 집 다락방을 정리하는 것을 돕고 있었다. 수십 년 묵은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상자들 사이에서 그는 작고 고풍스러운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자개로 섬세하게 장식된, 한눈에 봐도 귀해 보이는 물건이었다. 이게 뭡니까? 형수님. 수연은 상자를 받아들고 아련한 눈빛으로 그것을 쓸어보았다. 아, 이거 그이가 결혼 선물로 준 오르골이에요. 스위스에서 사온 거라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소리가 참 고왔는데 결혼하고 몇 년 안 돼서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 후로 30년은 이렇게 잠들어 있었나 보네요. 그녀는 아쉬운 듯 한숨을 쉬었다. 이제 와서 이걸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테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우의 마음속에 무언가 조용히 차올랐다. 그는 수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그날 오후 진우는 오르골을 자신의 작업실로 가져왔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작업대 앞에 앉았다. 그는 돋보기 안경을 끼고 작은 드라이버와 핀셋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오르골의 뒷면을 열었다. 안에는 아주 작은 톱니바퀴들과 섬세한 빗살, 그리고 수십 년 묵은 먼지와 녹이 뒤엉켜 있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오르골에 매달렸다. 멈춰버린 태엽을 풀고 녹슨 톱니바퀴를 기름칠하고 제자리를 벗어난 부품들을 하나씩 바로잡았다. 그것은 단순히 망가진 기계를 고치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멈춰버린 그녀의 시간을, 상처 입은 그녀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는 기분이었다. 형이 남긴 사랑의 증표를 이제 동생인 자신이 다시 숨쉬게 만드는 이 행위 속에서 그는 비로소 과거의 모든 죄책감을 씻어내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다. 노을이 세상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 진우는 반질반질하게 닦인 오르골을 들고 수연의 집 툇마루에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오르골을 그녀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오르골과 그를 번갈아 보았다.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오르골 옆에 작은 태엽을 감았다. 끼익, 끼익. 30년 만에 처음으로 태엽이 감기는 소리는 거칠었지만 희망에 차 있었다. 그는 태엽을 다 감고 작은 멈춤쇠를 옆으로 밀었다. 침묵.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영롱한 종소리 같은 멜로디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맑고 청아하고 조금은 서글픈, 하지만 더없이 아름다운 선율이었다. 그것은 멈춰버린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소리였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음을 선언하는 노래였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란히 앉아 해질녘의 고요한 풍경 속으로 퍼져나가는 오르골 소리를 들었다. 멜로디는 더 이상 아픈 과거를 들추는 추억의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평온한 현재를 축복하고 다가올 날들을 함께 맞이할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배경음악이 되어주고 있었다. 계절이 몇 번 더 바뀌고 감나무 잎이 붉게 물들었다가 모두 떨어져 겨울을 맞이하고 또다시 연두빛 새순을 틔웠다. 박진우와 이수연의 시간은 그렇게 자연의 섭리처럼 조용하고 평온하게 흘러갔다. 그들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불꽃 같은 열정과 달랐다.
그것은 오래된 화롯불처럼. 요란하지는 않지만 은은하고 꾸준하게 온기를 내뿜는 사랑이었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위안이 되고 말없이 곁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만한 사랑이었다. 어느 늦가을에 해질 녘이었다. 하늘은 붉은빛과 보랏빛이 뒤섞인 장엄한 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수연이 정성껏 우려낸 따뜻한 국화채소는 향긋한 김이 피어올랐고 그들 옆에는 반질반질하게 닦인 오르골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수연의 기억력은 더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어제 저녁 메뉴를 잊어버리거나 약 먹을 시간을 놓치곤 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자신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녀가 무언가를 잊어버리면 진우가 곁에서 조용히 알려주었다. 진우가 무릎이 쑤신다며 끙끙거리면 수연이 따뜻한 수건으로 그의 무릎을 찜질해 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달아빠진 기억과 낡아가는 육체를 기꺼이 나누어 가졌다. 그렇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그들은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진우는 노을을 배경으로 앉아있는 수연의 평온한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기적 같았다. 오해와 죄책감으로 얼룩졌던 그 끔찍했던 날들. 그녀를 찾아 서울의 낯선 거리를 헤맸던 그 막막함.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의 평화가 더욱 눈부시게 느껴졌다. 그는 문득 형 민우를 떠올렸다. 언제나 자신보다 한 발 앞서가던 빛나던 형. 그는 평생 형의 그늘 속에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 수 있었다. 형이 자신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은 역설적이게도 형수라는 무거운 책임감이었다는 것을. 그 책임감이 아니었다면 그는 평생 낡은 집 속에 갇혀 외롭게 늙어갔을 터였다. 형은 떠났지만 형이 남긴 인연은 그의 남은 삶을 이토록 찬란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형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감사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수연이 그런 그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그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왜 그렇게 보세요? 도련님, 진우는 그저 마주 웃으며 그녀의 어깨에 둘러준 담요를 여며주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 스쳐 지나간 모든 세월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 함께할 날들에 대한 조용한 약속이 모두 담겨 있었다. 오르골의 멜로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인생의 가장 찬란한 황혼을 함께 맞이하고 있었다.